노후 빈곤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급속한 고령화되고 있죠. 주유소 알바 같은 것도 하고 아파트 경비원 뭐 이런 청소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 한국 국민들이 왜 이렇게 노후 불안에 극단적으로 시달리나. 공공복지 수준은 낮고 근데 생애소득 기간도 짧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전에 그 교육비 특히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제가요 뭐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그래서 무슨 민주당 안 까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민주당 얼마 깐지 한번 보세요. 지네들이 그렇게 부동산 가격 못 잡아서 그렇게 해서 폭망해놓고는 무슨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세를 한다고? 이러니까 욕을 먹지. 야 이 박찬대 이 야 이게 젊은 투자자들 그룹한테 어떻게 비치겠어요. 아니 충분히 자산 형성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로 자산 형성 해보겠다는 이런 욕구가 되게 강할 텐데 부동산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 있고 여전히 조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종부세 1가구 기본적으로 면세해서 이게 무슨 짓으로 보이겠어요? 부동산 가격 띄우기로 떠받치기로 보이겠지. 부동산 종부세 제대로 거두기만 해도 금투세 시행 안 해도 훨씬 더 많은 세수 거둘 수 있다고요. 한국의 최대 포퓰리즘은 부동산 포퓰리즘입니다. 한국인이 노후 불안이 제일 심한 나라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복지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노후 세대의 그 소득 중에 공공복지 지출 비중이 되게 높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유럽보다 낮아도 그래도 한국보다 높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하고 다르게. 뭐 미국이 복지가 약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 약한 줄 아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게 유럽 비해서 약하다는 거지. 한국보다는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공복지 지출을 통한 공적 사회 소득 이전 이 비중이 이제 상당히 높고요. 미국도. 근데 한 3분의 1, 그다음에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있지만 또 한쪽 3분의 1은 한 40% 가까이 되나. 그게 이제 이른바 자본소득, 뭐 주식 투자, 특히 이제 그 401k 기업연금 형태로 그 투자한 소득 이런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한국이 노후 빈곤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급속한 고령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의 노후 세대들이 노후 대비 경제적으로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냐.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또 산업의 구조, 그다음에 일자리의 구조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하위권에 속하고요. 반면에 그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두고 40대 후반 50대부터 쫓겨나와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형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높고 그래서 자영업 비중이 그 OECD 국가들 가운데 사회 수준으로 되게 높아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소득의 투명성 뭐 이런 측면에서도 투명도가 낮아서 뭐 그렇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구조예요? 일단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대학을 가는 구조에서 교육기간 되게 길고 근데 정규 직장에서 그 고용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안정적인 생애 소득 기간은 되게 짧고 교육에 투자하는 기간 되게 길고 그 다음에 정년은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실제 사회상의 은퇴 연령 되게 빠르고 국민연금은 65세 이상 돼야 되고 공공사회복지 지출 공적인 소득 이전 이거는 되게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후에 영세 자영업 같은 걸 꾸리거나 생계형 무슨 허드렛 일 같은 거 주유소 알바 같은 것도 하고 아파트 경비원 뭐 이런 청소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사회구조적으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한국은. 근데 세계 어떤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는 빠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 불안에 시달리는 거고요. 사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도 저희 유튜브 이렇게 채널 그 연령대별 구독자 이렇게 보니까 50대, 60대 이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좀 주로 방송하고 난 이후부터는 50대 이상의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노후 불안,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뭐 막상 무슨 자영업을 해서 돈 벌기도 쉽지 않은데 투자를 하려니까 믿을 데는 없고 그래서 아마 저희 연구소 저희 선대인 TV 찾아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마음이 사실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또 그런 분들 최대한 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한국 국민들이 왜 이렇게 노후 불안에 극단적으로 시달리나. 공공복지 수준은 낮고, 근데 생애소득 기간도 짧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전에 그 교육비, 특히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 노후의 자본소득을 창출하지를 못하고, 그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지금 뭐 금투세 이슈도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금투세 폐지 이렇게 단 한마디로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어쨌거나 한 2년 정도 유예하고 전면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인 수정을 하고, 예, 제도적인 수정을 하자라는 내용은 사실은 대체로 뭐 폐지하자는 사람들 의견하고 거의 비슷하죠. 저는 어쨌거나 뭐 금투세 폐지뿐만 아니고요. 사실 금투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 많습니다. 사실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지속적인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은 투자를 해보면 알아요. 예, 뻑하면 물적 분할시키고,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고, 회사 분할하고, 그 다음에 온갖 CB, BW 이런 거 자본시장의 기관들만 좋은 그런 메자닌 팍팍 찍어내서 하고, 그 대주주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지배구조 바꾸고, 한 번, 두 번인가요? 사실 그런 문제가 더 우선적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예, 사실은 한국의 재벌 지배구조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저 SK 그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 결정으로 1조 몇천억 이렇게 뭐 재산 분할 해야 되는 그게 떨어지니까 당장 뭐 주가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대주주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뭐 사업을 재편하고 무슨 뭐 매각하고 뭐 등등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난무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다 대주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건데 그게 너무나 당연시 되는 문화. 그 과정에서 멀쩡하던 회사는 갑자기 뭐 소용돌이 휘말려서 피해를 보기도 하고 대주주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구조 재편된다는 무슨 말인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사건, 그거 이재용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계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삼성물산 얼마나 피해본 건데요. 삼성물산 주주들.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어야죠. 사실 그래서 제가 대형주를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한편으로는. 뭐 꼭 다 피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재벌 지배구조에서 되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회사. 네, 가능하면 좀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금투세 문제는 가능하면 좀 언급을 현재로서는 별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민주당 정서는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도 후퇴하려고 하면 후퇴할 명분이 필요해요. 막 윽박 지르듯이 이렇게 갔을 때 그게 꼭 능사일까? 민주당 지지층의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예, 뭐 그런 나름의 전략적인 판단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괜히 금투세 이야기를 뭐 했더니만,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한다고 뭐 그러고, 또 하면 무슨 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법인으로 투자하니까 괜찮지 않냐, 뭐 법인은 엄연히 개인하고 다르고요. 한편으로는 예, 그 이야기도 이미 드렸고, 제가 볼 때는 뭐 법인으로 투자한 수익을 제가 갖고 오면 실제로 수익 난 거에 3분의 1 정도 갖고 올까 싶은데, 그게 마치 법인으로 투자하니까 유리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편법을 쓰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게 뭐 법인 돈이 정확하게 제 개인 돈이 다 됩니까, 그게? 그 법인 돈은 제가 가능하면 좋은 쪽 일에 많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저희 한사람 재단에도 계속 연간 한 10억씩 정도는 이렇게 좀 출연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그게 자꾸 자원 규모가 자꾸 커지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언론사를 인수한다든지, 뭐 나중에 더 커지면 뭐 정권사도 인수해 볼 수 있고,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는 뭐 법인으로 투자하니까 뭐 유리해서 목소리 안 내지? 제가 이 목소리 왜 폐지라는 목소리를 못 내냐면, 예, 그게 저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인세 폐지되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좋아요. 저는 세금 내면 얼마 내야 될 것 같으세요? 저는 한참 내야 돼요. 여러분들 상상하는 이상으로 내야 돼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해도 그렇고. 그 폐지되면 제일 좋죠, 제가 개인적으로야.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단순화하고 외국에서 또 뭐 배터리 아시하고 뭐 이간질 시키는 소재로 써먹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제가요 뭐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그래서 무슨 민주당 안 까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민주당 얼마 깐지 한번 보세요. 아니 지난 코로나 연끌적 사태에 관련해서는 저는 진짜 민주당이 엄청 화가 나는 사람이고요. 사실은 이번에 하는 짓거리도 보니까 진짜 내가 한심하더라고요, 이게. 응? 아니 내가 뭐 국힘당을 칭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주식 문제에 관해서는 유권자들의 훨씬 더 주식시장의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적어도 어필하는 정당이 어디냐? 국힘당 맞아요, 제가 봐도.
그게 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밸류업이라 프로그램도 하겠다고 하고 뭐 이런 공매도 뭐 금지도 하면서 이렇게 제도 개혁하겠다고 하고 이런 걸 어느 쪽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 맞잖아요, 사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갖고 뭐 접근한 적이 있었나요, 대중적으로? 아니 그러면 금투세 폐지 아니라고 하려면 민주당도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민심이 들끓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자기네들 지지층만 볼 게 아니고 주식 투자하지도 않는 대다수 국민들 일반 여론조사를 해서 자 이게 뭐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자의할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진성으로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 결과 보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 민심의 흐름도 읽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민심이 들끓고 있으면 정치가 반응을 해야죠. 뭐 입장 변화 하나도 없고 제도 개선 불합리한 부분,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거 그대로 이렇게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무슨 뭐 시행이 원칙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한쪽에서 무슨 이야기 하나요?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깎겠다? 지네들이 그렇게 부동산 가격 못 잡아서 그렇게 해서 폭망해놓고는 코로나 시기 때도 무슨 뭐 다주택자 먹는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무주택자들 무슨 뭐 젊은 층들 상대적으로 소득 여력 없는 사람들한테 가계부채 잔뜩 늘려주고 전세값 오른다 그러니까 전세값 낮출 생각은 안 하고 전세 대출 늘려줘서 전세 시장 계속 띄우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가계부채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전 세계 1등 만든 나라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그따위로 해서 정권까지 뺏겨놓고는 지금 와서 또 한다는 짓이 무슨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세를 한다고? 이러니까 욕을 먹지. 이게 젊은 투자자들 그룹한테 어떻게 비치겠어요? 여기에 지금 이 방송을 민주당 관계자 중에 누가 보고 있으면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좀 전달해 주세요. 아니 충분히 자산 형성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로 자산 형성 해보겠다는 이런 욕구가 되게 강할 텐데 부동산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 있고 여전히 조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종부세 1가구 기본적으로 면세해서 이게 무슨 짓으로 보이겠어요? 부동산 가격 띄우기로 떠받치기로 보이겠지. 그러면서 뭐 금투세 폐지는 뭐 금투세 시행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느껴지겠나요? 부동산 종부세 제대로 거두기만 해도 금투세 시행 안 해도 훨씬 더 많은 세수 거둘 수 있다고요. 사실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사실은 부동산 세수에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세율을 거두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제대로 적용해서 거두면요. 세수만 최소 40조, 50조 더 얻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걸 안 걷고 있는 거예요. 안 걷으면서 근로소득세에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안 되니까 또 뭐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충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게 반발을 안 사겠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제가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제가 뭐 민주당이 좋냐 그러면 짜증이 난다고 이따위로 하니까 정책과 제도를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죠. 뭐 민주화 인권 이런 건 좋아. 근데 무슨 제대로 된 산업정책도 없고 그 다음에 지난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한번 보세요. 오세훈 될 때 송영길하고 그 오세훈하고 공약이 차이가 있던가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 공약 차이가 있던가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다 기득권 집단이야.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왜 발생하나요? 거듭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출생률 낮아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 높아졌고, 사회적인 활동 참여 욕구는 되게 강해졌고, 근데 육아 보육 시스템 잘 안 돼 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육아 독박이라는 말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육아 독박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기도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구조는 안 돼 있고, 애들 키우려고 그러면 사교육비 엄청 들어가는 구조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결혼해서 보험자리를 마련하기가 너무 비싸잖아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신혼집 장만하기 위해서 그거 신혼집 장만 일찍 못해서 그 결혼 미루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모 잘 만나서 좀 여력되는 집들은 몰라도 가난한 젊은 부부들 신혼집 장만을 못하니까 결혼을 미루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많다고 해요. 그러나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지금 한국이 생존하려면 사실 부동산 가격은 지금도 열심히 빼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이따위로 하고 있나요? 이따위로. 당장 그 표 얻으려고 부동산 기득권층에 영합하는 집값 올릴 수 있는 정책 다 무슨 재건축 용적률 풀어주고 뭐 일기 신도시들 무슨 뭐
재개발 정책 뭐 특별법 만들다겠다고 하고 다 그런 인기 영합적인 정책. 포퓰리즘 그런데요. 한국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신 분들. 젊은 투자자 그룹 중에 무슨 복지 포퓰리즘 이렇게 떠드는 분들 많던데요. 한국의 최대 포퓰리즘은 부동산 포퓰리즘입니다. 부동산 가격 올려주려고 불효불급한 공항 놓고 도로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시골 공항들 가보십시오. 그거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강원 양양공항 가보십시오. 그게 비행기 한 척이 떠나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가격 계속 띄우면서 가계부채는 전 세계 최고로 만들어. 그게요 가계부채 통계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거요 실제로는 그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쓴 2년 전에 쓴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 그 책 한번 참고하십시오. 전세보증금도 사실은 대출이라고 봐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그나마 가계부채가 덜 늘어나는 걸로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대출 이런 것들 굉장히 뭉텅이 사실은 빠져 있고요. 그런데도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1위 찍잖아요. 그리고 그 가계부채가 진짜 빅뱅 폭발하듯이 그 폭발한 시기가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최경환 들어서서 대놓고 그냥 집값 올리겠다고 하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 쓰고 그때 1년에 그 전에 1년에 가계부채가 50조 60조 늘어나다가 박근혜 정부 최경환 들어서나 2014, 15 이럴 때 한 해 140조 120조씩 늘어났다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기에는 좀 이게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낮추고 뭐 할 것처럼 그러더니 코로나 오고 나니까 아니 정부가 그때 돈을 풀어서 해야지 전 세계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자영업자들 자기 잘못으로 무슨 뭐 장사를 못했나요? 코로나가 와서 전 국민적으로 그걸 협조해야 되는 사안에서 그래서 영업 못하고 있었던데 그런 사람들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픽픽 나가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하겠다고 그러면서도 다주택, 지네들이 뭐 다주택자 중심으로서 뭐 투기권으로 몰아가면서 그렇게 집값 뛰는 거 묻겠다고 하면서 지네들 유권자축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주택자, 뭐 신혼부부 뭐 이러면서 소득 여력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가계부채, 정책금리 1%대 정책금리 만들어가면서 부부 뭐 소득 기준 다 완화해가면서 그러니까 가계부채 엄청 풀었잖아요. 그때 2차 부채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다시 140조, 뭐 120조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가계부채 늘리고 부동산 가격 띄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어느 정권을 진짜 믿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제가 양비론 펴려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제가 부동산 정책,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서는 10수년 이상 지켜봐왔고 하지만 정말 양당 모두 너무 한심하고 개판이어갖고 쌍욕밖에 안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 치솟아서 지금 한국이 집단적으로 인구 절멸 상태로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도 지금 민주당 하겠다는 짓거리가 뭡니까 이게? 그래서 부동산 기득권층에 영합하는 그렇게 종부세 깎아주겠다고 하고 아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투세 폐지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내년 시행이 원칙이다 이래버리면 아이고 퍽이나 좋아하겠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똥밖에 안 들었나 진짜 야 이 박찬대 이 야 원내대표 뽑혀갖고 당의 의견 수렴도 안 거치고 지지자들 의견 수렴도 안 거친 상태에서 네가 뭔데 혼자 정부세 깎아주겠다고 난리를 치고 민주당 의원들 몇 명 구성도 안 보세요. 그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누가 있나? 민주당에 원래 부동산 전문가인 사람 누가 있나요? 국힘당은 그래서 부동산 정책 전문가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 대변하는 그런 전문가이긴 하는 망정 부동산 전문가도 있고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민주당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다 변호사 나부랭이 변호사들도 좋은 사람들 있고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제너럴리스트만 가득 차갖고 한쪽에서는 운동권 한쪽에서는 무슨 뭐 율사 집단 이런 사람들만 가득 차갖고 지금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터 배터리 같은 행사를 해도 민주당이 아무도 안 오지. 정부에서도 안 오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건 조금만 공부해도 다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떨어지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전기차 산업을 밀어야 될 시기에 수소차 이지를 하고 있지. 그 사이에 지금 전기차는 수백만 대가 팔리고 있는데 수소차 딸랑 10,000대 20,000대 이렇게 팔리고 있는 예산을 쓸 줄도 모르고 정책 역량을 어디에 집중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정책이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그 중앙 무대에서는 하도 이게 겐세이가 심할 것 같아서 용인시장 경선 나가서 용인시 차원에서라도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싶어서 나가려고 그랬더니만 패거리 정치하는 놈들 친문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말로는 친문이고 지네들 패거리 지어갖고 운동권 놈들
그런 것들 머리에 대가리 든 것도 없는 놈들이 그러면서 무슨 뭐 민심의 지지를 얻나. 특검 해야지.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검할 거 많아요. 근데 특검하고 정부 또 바뀌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나? 거기에 대한 정책 역량은 없잖아. 민주당도.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내가 볼 때는 진짜 한심한 집단이고. 제가 이야기 해드릴까요? 지난 정부 때 내가 어느 상가에 갔더니 상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났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뭐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못하고 갈팡질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잘했거든.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열공하고 계신데. 아니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왜 열공을 합니까 이걸? 이미 정책적으로 잘 준비된 참모가 체계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정책 조합들을 만들어서 그걸 안을 주고 그걸 시행하게 만들어야지.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이 열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어떻게 열공을 합니까? 그 지금 민주당에도 그렇고 청와대에도 그렇고 정책 라인에 부동산 전문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니 국토부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들인데 국토부 자료 보면서 열공하고 있대. 아이고 공무원들한테 휘둘려갖고 내가 그런 이야기 할 때 알아봤다 정말. 내가 이게 민주당 이야기를 하는 건 민주당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욕하는 거고요. 내가 그렇다고 뭐 국힘당을 좋아하고 지지하겠어요. 그러나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국힘당이 훨씬 더 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 성인한 노력이라도 보여야지 민주당이라면. 그것도 안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면서 정부 끝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폭등하고 연끌족 양산되고 지금 그 연끌족들이 엄청난 그 부채 더미에 시달려서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 그 책에다가 그렇게 썼잖아요. 연끌족 불황이 온다고. 그 다음에 연끌족 저출산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왜? 잔뜩 빚을 지고 집을 샀으니 그 집값은 떨어질 거고 빚부담에 시달리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그러면 내수가 침체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줄이다 못해 뭐 하겠어요? 애를 낳을 엄두나 내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계부채로 잔뜩 밀어올린 집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앞으로 결혼해야 될 젊은 친구들은 집값이 높아서 못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빚부담에 시달리느라 아이 보육비로 쓸 돈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를 안 낳고 그래서 지금 연끌적 저출산 현상이 지금 만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예측한 그대로예요. 제가 볼 때. 무슨 나라 10,000개 먹게 경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으면.